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제 공부하는 최열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3월이 참 신학기도 시작되고, 그쵸. 예,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날이라 참 바쁘시죠. 네, 예. 맞아요. 그 와중에서도 이렇게 우리 방송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또 우리 열정 씨가 또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으셨다고. 네.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 지인이. 그러면서 너 네. 혹시 팟캐스트 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머. 저희가 거의 이제 지인들한테는 많이 알리지는 않았잖아요. 네, 비밀리에 하고 있죠. 독립운동처럼. 맞아. 그래서 너무 놀랬는데 우리 쓸공 언니 팟캐스트를 듣고 제 목소리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 분이. 어머머머. 그래서 네. 너 되게 유명해졌더라 이러면서 어머머머. 이게 팟캐스트에서 저희가 순위가 그래도 꽤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유명해졌더라면서 연락을 주셔서 네. 저도 놀라고 그분도 사실 놀랬어요. 그러게요. 이제 이 얘기를 들으니까 네. 더 책임감이 느껴져요. 그쵸. 그죠? 맞아요. 우리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과 그 다음에 이제 팩트 체크 꼭 해가면서 네. 열심히 해봐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자산 배분 전략의 두 번째 시간이죠. 그렇죠. 네, 지난 시간 열정 씨가 자산 배분 전략의 기초 개념을 설명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본격적인 자산 배분 전략의 활용법. 예, 응용편이죠. 알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 그래서 한번 기대를 가지고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이 바로 본론이에요. 저희 과거 방송들의 청취율을 좀 살펴보면요. 네. 이제 특히나 2부, 3부 이렇게 시리즈로 준비되는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 네. 1부가 가장 청취율이 좋고 네. 2부, 3부로 가면서 청취율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좀 반성했어요. 혹시 일부에서 어떤 호기심을 자극하지 못했나? 아니면 별로셨나? 그치. 예. 맞아요. 그런 생각도 들고. 네. 근데 사실 본론이 뒤에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일부는 진짜 기초 개념이라. 맞아. 어쩌면 그냥 기초만 알면 됐다 이러고 안 들으시나? 요번 이제 자산 배분 전략도 마찬가지인데 네. 본론이 뒤에 나온다는 사실을 좀 유념하셔가지고 네. 1부 들으신 분들은 꼭 2부, 3부도 네. 정주행 해주시길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본방사수 아니고 정주행 사수. 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연기금과 국부펀드가 어떻게 자산 배분 전략을 활용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 투자 방식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네.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그럼요. 자,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해볼게요. 네. 자, 연기금은 개인 투자자들과는 구별되는 투자의 순서가 있었어요. 네. 자, 일단 전문적인 게 다르겠죠. 자, 운용 목적을 먼저 수립하고 네. 이 목적에 맞는 목표 수익률과 위험 감내 수준을 결정한 다음에 전략적으로 자산 배분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라고 공부했었잖아요. 맞아요. 역시 지난 시간 내용을 아주 깔끔하게 한 줄로 요약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물어보실까봐 복습을 철저히 하고 왔죠. 그렇죠. 네. 복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그럼 이 연기금의 투자 철학에 맞춰서 우리도 이제 자산 배분 전략을 한번 활용해 볼까 하는데요. 오, 두근두근.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운용 목적을 수립하는 것이겠죠. 네. 이 운용 목적을 수립하기에 앞서서 네. 건전한 투자에 대해서 오늘 같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데요. 네. 언니는 건전한 투자하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전한 투자라. 건전한 투자라 하니까. 네. 그러면 불건전한 투자는 뭘까? 그 생각이 그치. 나네요. 불건전한 투자 그죠? 뭘까? 그걸 네. 생각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불건전한 투자는 묻지마 투자. 그쵸. 그죠? 네. 그다음에 남의 돈 빌려다 하는 투자. 그치.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맞아요. 그거에 반대면 건전하지 않을까. 맞아요. 그죠?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이제 무리하지 않는 투자가 건전한 투자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지나치게 이제 욕심이 반영된 투자라던가, 네. 그게 바로 대출 같은 거 이용하는 그런 그쵸. 투자겠죠. 네. 그리고 내 지식 수준을 넘어서는 묻지마 투자.
이런 거는 건전한 투자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저희 생각 말고 건전한 투자에 대한 또 다른 견해를 한번 찾아보면요. 네. 제가 이번에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한 방송을 준비하면서 읽은 책이 네. 절대 수익 투자 법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책에서 투자자이자 저자인 김동주님은 네. 건전한 투자를 왜 사는지 그리고 왜 파는지에 대한 근거가 있는 투자라고 정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투자의 논리를 타인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맞아요. 이게 약간 사업하고 비슷해. 이제 사업을 하고 싶으면 네. 이 사업 계획서를 쓸 수 있어야 사업을 시작하라 그러잖아요. 그쵸. 그죠. 그냥 에이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막 뜬구름 잡는 사업은 안 된다고 하잖아요. 안 되죠. 그죠? 네. 투자도 같은 논리네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건전한 방식으로 투자를 한다면 트레이딩이건 가치 투자건 뭐 자산 배분 전략이건 충분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저자 본인의 경험으로 체득한 사실이라고 해요. 그렇군요.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건전한 투자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네. 건전한 투자에 대한 나만의 바른 정의를 가진 개인이라면 당연히 내 자금의 운영 목적 또한 바르게 수립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럼 다시 이제 운용 목적으로 돌아와서요. 네. 운용 목적의 예시를 같이 좀 살펴볼게요. 네. 우리나라의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설립 목적이자 자금의 운용 목적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두 가지로 요약하면 국민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이네요. 그렇죠. 거기에 이바지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설립 목적만 딱 들어봐도 이 연기금은 안정적인 운용 전략을 쓰겠구나라는 점을 알 수가 있네요. 그렇죠. 이것처럼 여러 연기금이나 국부펀드의 운용 목적을 좀 참고해보면 실공님들도 자신만의 운용 목적을 수립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대로 그냥 나는 뭐 생각을 잘 안 나니까 그대로 따라 해보자 하면은 나의 생활 안정과 나의 복지 증진. 그치. 그럴 그럼 수 되겠네. 있죠. 그러면은 나의 이제 미래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면 그거를 막 무리하게 투자할 수 있을까? 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생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봐야겠네. 나에게 있어 복지란 무엇이냐. 그치. 그죠. 그냥 예를 들어서 맛있는 밥 먹고 잘 잘 수 있으면 복지냐. 아니면 뭐 해외 여행까지 포함해야 복지냐. 그치. 그죠.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떤 많은 것들을 정의해볼 수 있는 시간. 그렇죠. 네. 금액의 규모가 그러면 좀 정해지겠죠. 그죠. 네. 수익률도 바뀔 거고. 네, 그죠. 맞아요. 네. 이렇게 운용 목적이 수립이 되었다면 우리가 목표 수익률과 위험 감내 수준을 설정해야 되잖아요. 네. 보통 이제 자산 배분 전략에서는 목표 수익률로는 연복리 수익률을 사용하고요. 위험 감내 수준은 최대 낙폭이라는 지표를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네. 연복리 수익률과 최대 낙폭. 네. 연복리 수익률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연복리 수익률은 최초 투자한 금액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원금과 합해서 지속적으로 재투자했을 때 최초 원금으로부터 현재 자산이 매년 몇 %의 복리 수익으로 성장을 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예요. 네. 말로 들으니까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거 우리 수학 시간에 배웠던 그 1 플러스 R의 N승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목표 수익률을 정할 때는 네. 7이 법칙을 많이들 사용을 하시거든요. 아, 72. 7이 법칙. 네. 네. 이거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네. 72 이 법칙이 뭐냐면 연복리로 꾸준히 목표 수익률을 낼 수 있을 때 투자금이 나의 투자금이 2배가 될 때까지
얼마의 기간이 걸리는지를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네. 내가 뭐 9년 안에 원금의 2배를 만들고 싶다라고 계획을 세웠다면 네. 72 나누기 9 해서 연복리 수익률 8%가 내 목표 수익률이 되는 거죠. 오, 이런 간단한 공식이 있었네요. 그렇죠. 이렇게 내 목표 수익률을 어떻게 수립을 해야 할지 좀 감이 오시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위험 감내 수준은 최대 낙폭, MDD라고도 하는데 맥스 네. 드로우 다운이라고. 네. 이 최대 낙폭 지표를 이용을 하는데요. 네. 이 최대 낙폭은 네. 투자 기간 중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손실을 의미해요. 네. 그래서 예를 요것도 들어보면 네. 만약 MDD가 30%라고 하면 투자 기간 중 특정 시점에 전고점 대비 마이너스 30%의 하락이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왜 우리 그래서 이거 위험감내 수준 최대 낙폭 우리 주식 앱 같은 데서 이제 투자 성향 질문할 때 많이 물어보잖아요. 몇 %의 손실까지 감내하실 수 있냐. 그렇죠. 근데 솔직히 거기에 0 하고 싶어.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해야 되니까 같이 0이 돼야 되겠지. 같이 0이지. 마이너스 30까지의 표시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한 10, 보통은. 20 정도 이렇게 하지. 맞아요. 하여튼 그런 생각이 나네요. 네. 자, 그렇다면 뭐 우리의 목표 수익률은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요? 현실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치. 그죠. 적정 수익률은 솔직히 목표 수익률 뭐 1000 넘어가면 좋지. 1000%. 맞아. 그렇지만 현실적인 현실적인 목표 수익률.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요? 사실 네. 이거는 뭐가 맞다 이렇게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간단히 공유를 좀 해보면요. 네. 지난 연금 공부 시간에도 저희가 알아봤는데 전 세계 60억 인구 중에 최고의 투자자 워런 버핏 할아버지 있잖아요. 네. 이분의 연복리 수익률이 2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반면에 무위험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예금이나 채권, 네.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좀 높잖아요. 네. 그래서 한 고금리라. 5% 정도로 네.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 중간 정도 5%에서 20% 사이 네.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폭도 사실 상당히 넓죠. 5%에서 20%면. 그러네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목표죠. 그죠.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워렌 버핏보다는 뛰어나진 않을 것이다. 그치. 내가 아무리 못해도 국채만큼은 벌 수 있다. 그치. 그건 벌어야 된다. 그렇다. 그러네. 그래서 이제 본인의 능력과 뭐 위험 감내 수준을 잘 판단해서 설정을 해야 하는데요. 네. 다만 이제 수익률을 높일 경우에 리스크가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렇죠. 네. 그러니 위험 감내 수준, 즉 이제 최대 낙폭도 같이 증가한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고 설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위에 운용 목적을 살펴본 국민연금 있잖아요. 네. 국민연금의 2020년 기대 수익률은 4.8%라고 하네요. 네. 그렇군요. 2020년은 예금 금리가 제로 금리 수준이었으니까 그쵸. 좀 뭐 감안을 해야겠지만 네. 개인이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에서 추구하는 수익률보다는 확실히 좀 보수적이네요. 그렇죠.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연금의 특성상 그렇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참고해야 하는 수치가 하나 있는데 네. 1970년부터 2016년까지 네. 약 45년간 네. 미국 S&P 500의 수익률이 연평균 10% 정도였다고 하니까 네. 참고해 보면 좋겠죠. 그런데 이 기간 동안 S&P 500 지수를 이긴 액티브 펀드가 0.5%에 불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 수익률을 이길 수 있는 전문가도 드물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알파와 베타 투자법 기억나시죠? 그죠. 네.
우리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베타 투자를 지향하는 게 적합하다고 했으니까 네. 목표 수익률이 이제 시장 수익률 정도인 10% 내외면 적정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실상 40년간 꾸준히 10%의 수익률을 거둔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닌데 맞아요. 열정 씨가 알려준 자료들을 참고해서 그 본인만의 목표 수익률을 좀 잘 정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본인만의 목표 수익률을 정하는 것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꼭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렇죠. 네. 자, 이제 운용 목적을 수립했다고 치고 그리고 그에 맞는 목표 수익률과 위험 감내 수준도 정해졌다면 이제 준비 운동은 끝난 거예요. 이제 준비 운동 끝났군요. 드디어. 네. 이제 전략적 자산 배분에 따라서 자산을 직접 내 바구니에 담아봐야겠죠. 일단 자산 배분 전략에서의 주요 투자 대상은 누가 뭐래도 주식이에요. 그죠. 뭐 위험도 크지만 수익도 큰 게 주식이니까요. 그쵸. 그다음에 네. 처분하기도 쉽고. 맞아요. 그러니 이제 기본적으로 주식부터 담아야 하고요. 네. 시장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면 인덱스 펀드나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ETF 위주로 투자를 시작하면 뭐 나쁘지 않겠죠. 그렇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러면서 전체 시장 분위기를 좀 파악해 보는 거. 그쵸. 그리고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하는구나. 네, 이렇게 맞아. 알 수 있죠. 그런데 내 포트폴리오에 오로지 주식만 담는다면 문제가 생긴대요. 그렇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았으니까요. 그쵸. 네. 그 블랙 먼데이 2008년 금융위기 네. 그런 시기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주식 가격이 폭락했던 시기. 네. 과거 주식 시장의 추세를 보면 주식의 수익률이 끔찍하게 떨어지는 기간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뭐 2021년에도 그랬죠. 그치. 네. 저도 주식 투자를 하고 있을 때라서 네. 굉장히 무서웠어요. 이제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이죠. 지금은 웃으면서 네. 이야기할 수 있죠. 버텼기 때문에. 네, 버텨서. 이런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산 배분 전략에서는 주식의 가격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움직이는 자산군에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대표적인 자산이 바로 채권이에요. 그죠. 약간의 시소 관계. 그쵸. 네. 주식과 채권의 상관관계는 일반적으로 낮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네. 그 이유는 채권은 발행기관들이 꼭 갚아야 하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투자자로부터 돈을 빌려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 이제 채권은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는데 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안전자산의 인기가 올라가면서 주식보다는 채권으로 돈이 몰리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식과 채권만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 배분 전략이 있는데요. 바로 60대 40 전략으로 자산 배분의 기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주식의 60%, 채권의 40%의 자금을 담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사실 이 주식에 좀 더 많이 해놓고 채권은 약간 그 안전장치? 그치. 사람들이 거의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죠? 예외상에 좀 대비할 수 있는. 채권을 메인으로 삼는 사람은 거의 잘 없어.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은퇴할 때가 다 돼간다 그러면 좀 비중이 조정될 수는 있는데 우리 때까지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뭐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요 전략은 자산 배분 전략이라는 용어가 좀 일반화되기 이전에 이미 워런 버핏의 스승이라고 불리는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네. 이분이 먼저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굉장히 쉬운 방법이잖아요. 네. 그런데 성과도 나쁘지 않다고 하네요. 그렇죠. 사실 채권 40%면은 좀 공격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 채권이 비중이 높다라고까지 그런 느껴지는 숫자라 이렇게 하면 굉장히 안전할 것 같아요. 안전한데 수익도 나쁘지 않은. 네, 그럴 것 같아요. 주가 지수만 추종하는 이제 인덱스 펀드에 비해서 수익률이 많이 빠지지는 않는데 리스크는 줄일 수 있는 전략이어서 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에서 만든 60대 40 전략을 활용한 ETF에 지금도
꾸준히 자금이 모이고 있다고 해요. 지금도 네. 하긴 뭐 안정성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그쵸? 딱 좋아할 만한 포트폴리오죠. 그리고 되게 쉽잖아. 맞아. 이해하기가. 뭐 그치. 나머지 뭐 다른 거에 이것저것 담고 있다 그러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맞아. 그리고 많은 비트코인 사기 사건 이후로 그 너무나 이 투자 전략 같은 거를 복잡하게 짜놓은 상품들을 사람들이 꺼려해. 그치. 그죠? 맞아. 저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에 막 함부로 투자하기가 꺼려지더라고요. 맞아. 예, 뭐 루나 사태 이런 걸 지나면서. 그게 바로 불건전한 어떤 투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자, 그치만 예외적으로 2022년과 같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뭐 경기도 안 좋지만 금리도 올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네. 주식과 채권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잖아요. 그쵸. 같이 떨어졌죠. 자, 이런 예외적인 상황도 발생하기는 해요. 맞아. 자, 그러면 이런 인플레이션 시기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일반적인 경제 상황에서는 사실 주식과 채권의 상관관계는 낮겠지만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주식과 채권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같이 힘든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책에서는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비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에 강한 금, 원자재, 그리고 물가 연동체, 마지막으로 신흥국 채권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처음에는 사람들이 몰라서 이제 주식 초보 때 주식만 한다? 그러다 그치. 이제 뭘 좀 배워. 그래서 이제 지식이 생겨. 그럼 채권을 조금 손대. 그러다가 이제 더 이제 짬바가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금 원자재 손대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행 방향이죠. 네. 네. 자산 배분 전략에서 이렇게 이제 다양한 자산군을 포트폴리오에 담는 이유는 수익률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연단위 수익률 앞에서 설명드린 그 연복리 수익률이 매년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모든 경기 상황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그와 동시에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산군을 내 포트폴리오에 포함해야 한다라는 거죠. 아, 이 참 모순적인 일인데, 그죠?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한다. 한마디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거지. 이거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랑 그치. 비슷한 거야. 그쵸. 근데 참 이거를 해내야 이제 엄청난 투자자가 되는 거죠. 맞아요. 네. 욕심을 버리고. 네. 사실 이 방법을 이용을 하면 한 자산에 투자했을 때보다 수익률은 낮은 경우가 많기는 해요. 가치 투자와는 여기서 좀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 특히나 성장주 가치 투자의 경우 네.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찾아서 조금씩 모아가다 보면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스타트업 같은 것들, 그치.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장기적으로는 또 큰 수익을 볼 수 있죠. 그쵸. 테슬라가 그랬죠. 맞아요. 스타트업일 때 이제 샀던 분들. 꾸준히 두신 분들은 뭐 수익률 1000%다 뭐 이런 말 나왔었는데. 억만장자가 됐겠지, 그분들은. 예, 그렇죠. 또 요즘에 많이 테슬라가 떨어져서 안타깝긴 하지만요. 네. 그러면 가치 투자를 했을 때는 주식 가격의 변동성이 자산 배분 전략의 경우보다는 클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손정희 회장님 우리가 저번에 다뤘잖아요. 네네. 이분이 바로 성장주 가치 투자자의 대표적인 예잖아요. 그치. 멋있게 아주 통 크게. 그죠? 그쵸. 네. 그래서 그분이 추구하는 전략이 바로 알파 투자 방법으로 이제 가치 투자를 하시는 건데 자산 배분 전략을 선택하는 우리와는 조금 결이 다른 그런 방식의 투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분 자체가 우리랑 많이 다르시니까. 그치. Another level? 그치. 그분 지금 AI 시대를 주도하시는 분이에요. 아,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자산 배분 전략 포트폴리오 이야기로 좀 돌아오면요. 네. 60대 40이 주식 채권에 투자한 그런 전략이었잖아요. 네. 근데 주식 채권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강한 자산을 모두 포함한 자산 배분 전략의 대표적인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이 포트폴리오의 이름은
올웨더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러니까 all weather 포트폴리오. 그렇지. 맞아요. 네, 죄송해요. 좀 헷갈릴까봐 발음을 굴려봤어요. 좋아요. 네, 모든 날씨. 이 이름은 사실 어떠한 경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낸다 이런 의미예요. 갑자기 이거 뭐 all weather portfolio 하니까 그거 생각난다. 옛날에 뭐가 있었냐면은 샴푸랑 린스 기능이 2개가 다 되는 샴푸가 있었어요. 맞아. 지금도 애들 거는 있더라. 아, 그래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걸 헤어 디자이너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그렇대요. 어떻게 보면 이도저도 아니라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실 자산 배분 전략도 도 아니면 모인 사람은 못해요. 맞아. 감질나서 못해. 그러니까 쭉 10%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주변에서 막 나는 100% 먹었는데 이러면은 화가 날 거 아니야. 맞아. 그걸 초월할 수 있는 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건전한 투자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이 올웨더 포트폴리오는 브리지워터의 레이 달리오 이분이 본인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누군가 가족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이제 운용 매니저와는 상관없이 규칙 기반으로 돌아가는 시대와 환경을 초월해서 잘 동작하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싶다는 바람이 생겨서 만들어진 결과라고 하네요. 자신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훌륭하시네요. 워낙 자산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겠다. 그치, 다 쓰고 못 죽으니까. 그렇죠. 그랬겠다. 이 올웨더 포트폴리오가 궁금하잖아요. 그죠? 이분이 머니라는 책의 인터뷰를 통해서 포트폴리오의 자산 비중을 공개를 했는데요. 주식 30%, 네. 장기채 40%, 중기채 15%, 원자재 7.5%, 금 7.5%의 비율을 추천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까와 좀 다른 게 그 단순한 60대 40하고 많이 다르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정말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되니까 되게 보수주의적으로 짰네요. 장기채, 중기채 합치면 55%. 이건 거의 채권 포트폴리오라고까지 볼 수 있네요. 그래서 수익률은 좀 더 떨어질 것 같기는 한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연복리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과 비슷하게 나온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하면은 경제 상황에 다 대비할 수 있긴 하겠네요. 원자재랑 금까지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주식만 했을 때보다 그 최대 낙폭이 확 줄어들면서 그 연복리 수익률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포트폴리오 짜실 분들은 그 주식하는 사람들 말 들으면 안 돼. 그치. 나 수익률 300%다? 막 이런 말 들으면 안 돼. 화만 나. 화만 나.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읽은 책 절대 수익 투자 법칙에서는 김단태 저자분이 본인의 올웨더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또 공개를 했는데요. 주식 36%, 네. 채권 50%, 금 원자재 14%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거의 똑같네요. 그렇죠. 거의 그리고 비슷하네요. 이 채권에는 인플레이션에 강한 이제 물가 연동채와 신흥국 채권을 포함하고 있고요. 이게 비슷하게 짜신 거예요. 어차피 네. 이 김단태 분도 네. 레이 달리오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저번에 주식 한참 내려갔을 때 네. 2021년 그때 그 채권 투자의 중요성을 그때 배웠거든요. 아 맞아. 그때 네. 약간 흔들리잖아요. 마음이 흔들리지. 근데 그때는 어차피 채권도 내려갔으니 똑같았겠지만 어쨌든 그때 제가 채권 공부를 많이 했죠. 그래서.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경우에 자산 배분 전략으로 네. 주식이 많이 오를 때 또 마음이 흔들려요. 맞아. 인간이 참 간사해. 맞아. 책에서도 저자가 강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네. 이 어떤 자산군을 얼마만큼 담을지에 대한 그 비중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개인별로 본인의 목표 수익률과 위험 감내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비중도 투자자별로 달라야 하는 거죠. 다이어트랑 비슷하네요. 그죠? 그치. 그러니까 목표로 얼마를 뺄 건가. 맞아. 그다음에 내가 쪘을 때 어디까지 쪄도 내가 참아낼 수 있냐. 요요가 와도. 여유가 와도. 그죠? 그러네. 자산 배분 전략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네. 그런 중요한 점은
본인이 설정한 전략적 자산 배분의 비중 하에서 정기적으로 꾸준히 리밸런싱 작업을 하면서 이 비중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이 리밸런싱이 또 쉽지가 않아. 맞아. 근데 이제 그러면 이 비중은 한번 정해지면 안 바꾸는 게 좋은 건가요? 그렇죠. 그걸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사실 절대적인 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평생 바꾸지 마 이거는 아니겠죠. 내일 상장 폐지인데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절대 바꾸지 마 이렇게. 근데 본인이 이 비중을 정할 때 심사숙고했잖아요. 뭐 네. 백테스트도 해봤을 거고 네. 검증을 어느 정도 했을 거라고 믿고. 네. 그런데도 이제 지금 비중으로는 본인의 목표 수익률을 얻을 수 없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당연히 변경을 해야겠죠. 맞아. 근데 이제 전략적 자산 배분 전략에서는 너무 자주 변경하는 거는 반드시 지양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맞아요. 이거 너무 자주 변경하려면 그냥 데이 트레이딩 하면 돼. 뭐하러 포트폴리오 짜고 전략 짜고 앉았어. 맞아. 우리 운영 목적까지 수립하고 그러니까. 막 준비 운동을 한참 했는데. 맞아요. 지난 시간에도 간단히 제가 언급을 좀 드렸는데 네. 자산 배분 전략 중에는 전술적 자산 배분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전술적 자산 배분을 동적 자산 배분이라고도 하거든요. 네. 전략적 자산 배분은 정적 자산 배분, 움직이지 네.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동적 자산 배분 전략은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지금 경제 상황을 반영을 해서 네.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계속해서 변경하면서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을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주식시장이 지금 너무 좋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것 같다. 이러면 주식 비중을 당연히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서도 전술은 자꾸 바뀌잖아요. 그쵸. 그죠? 그러니까 이 전술적 자산 배분은 이제 전술 바꾸듯이 계속 바꾸는 거죠. 상황에 따라 그렇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것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술적 자산 배분 전략은 경기 흐름을 예측하고 전략을 변경해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 일반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네. 데이비드 스웬슨과 같은 여러 이제 자산 배분 전략의 전문가들이 경고를 하고 있죠. 맞아. 우리 안 하지 그래도 말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네. 월가 전문가와 아이비리그 교수들도 많이 틀렸다. 그쵸. 그죠? 근데 뭐 전문가들이 어려우니까 니네 하지 마 이런다고 우리가 또 아예 포기하고 도전도 안 해보고 무조건 단념해야 합니까? 아, 그건 아니죠. 그죠? 그렇죠. 왠지 뭔가 이렇게 배제당하는 느낌이 들어. 기분이 약간 살짝 나쁠라 그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어른들 막 얘기하는데 끼어들면 너는 어른 얘기하는데 끼어들지 마. 그치. 이름 되게 기분 나쁘잖아. 무시당한 느낌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발끈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맞아. 그리고 개미 투자자 중에도 전문 투자자 못지않게 수익률 내는 그 슈퍼 개미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뭐 소수긴 하지만 계시긴 하지. 하지. 그래서 저는 이 운용 목적을 좀 나눠서 연금과 같은 장기적으로 그리고 또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자금은 오늘 배운 이제 자산 배분 전략을 활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이제 여유 자금이 있다 하면 뭐 펀더멘털 분석이나 네. 기술적 분석 공부를 좀 해서 네. 좀 공격적으로 자금 네. 운용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맞아. 그래서 이제 이 장기적으로 운용하는 자산 같은 경우에 내 생각에 이 시스템을 이렇게 뭐 부부라면 서로에게 이제 승인을 받아야 이제 그 변경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걸로 그런 시스템이 좀 있었으면 그치. 좋겠어. 그죠? 맞아. 나 혼자면은 괜히 막 이렇다 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 짜놨는데 갑자기 A라는 주식이 막 난리나. 그러면 괜히 막 사람 또 마음 흔들린다고. 그죠? 맞아요. 서로 좀 견제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부부간에 그런 견제를 해주면 아주 훌륭하지. 훌륭하죠. 근데 가끔 또 너무 죽이 잘 맞아가지고 그래 A에 몰빵하자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수 있으니까 잘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결국 자산 배분 전략도 여러 투자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고 참고하시면은 도움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절대적인 건 없으니까 이것도 맞아요. 여러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이제 오늘 저와 함께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네. 이번 공부를 위해서 제가 자산 배분과 관련한 여러 책들을 좀 찾아봤어요. 오늘 방송에서 여러 번 이제 언급된 레이 달리오님이 네. 쓰신 원칙이라든가 네. 또 윌리엄 번스타인이라는 분의 현명한 자산 배분 투자자라든가 이런 외국 투자자분들이 쓰신 이제 자산 배분 전략과 관련한 훌륭한 책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찾아봤을 때는 네. 초보자에게는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서 저는 이제 한국 저자 중에서 김단태님의 절대 수익 투자 법칙 네. 이 책이 이제 초보자용 투자 실용서로 좀 더 적합하다고 생각이 돼서 골라와 봤고요. 네. 이 책을 시작으로 이제 난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 더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레이 달리오님이나 윌리엄 번스타인 이분들의 책도 괜찮고 아니면 우리나라 강황국 투자자가 쓴 거인의 포트폴리오라는 책도 이 다양한 자산 배분 전략의 기법들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2번의 시간에 걸쳐 열정 씨가 이제 자산 배분 전략을 알려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어요. 다행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번 중급 코스 네, 또 부탁드려요. 오늘은 초급 코스 자산 배분 전략이었으니까 네. 다음번에는 네. 기회가 된다면 중급 코스로 제가 준비를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쓸공님들도 자신의 자산, 그 경제적 자산뿐만 아니라 네.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이라든지 모든 자원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아주 전략적으로 그리고 전술적으로 잘 구성해 보시는 한 주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다 같이 쓸공합시다.